예, 안녕하십니까. 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김기범입니다. 지금 제목 보시다시피 한국경제 금융중개기능 고도화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저희 책의 아마 5번째 주제가 될 거고 지금 세션에서는 아마 제 4주제로 지금 칭해져 있을 겁니다. 저하고 서근우 박사님하고 정지만 교수님 3인의 공저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게 좀 뭐 수식이나 그래프나 그림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거의 대부분 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예상컨대 좀 겹치는 내용들도 많고 하여튼 뭐 우리 지금 발표 시간 한 20분 정도니까 20분 내에 잘 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금융기관 요즘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비이자 수익을 높인다든가 뭐 금융 자체적인 어떤 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가 뭐 이런 그 금융기관이 그 어떤 실물 경제 또는 금융 중개 기능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 뭔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어떤 금융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들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근데 사실은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 중개 기능을 하는 것이, 금융 중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여유자와 자본의 부족자, 특히 자본의 부족자 중에서 이 부가가치, GDP를 창출하는 기업 부문에다가 자본을 공급,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금융의 기능이고, 그게 바로 우리 그 금융 중개 기능이죠. 그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개자가 바로 금융기관, 요즘은 자꾸 이제 금융회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금융기관이고, 좀 더 정확히는 이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 그 금융중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뭐 예나 지금이나 그 한국경제에서 금융 부분에서의 그 금융중개 기능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방금 전에도 ELS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ELS라고 하는 것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는 약간의 부가가치가 나올지는 몰라도 그거 자체가 자본의 여유자와 여유자를 중개하는, 게임을 중개하는 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금융 그 본질적인 의미의 금융 중개 기능이 아닌 거죠. 뭐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생산적이지 못한 그 부동산 분야로 이 금융 중개가 많이, 이 은행에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금융 중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어떤 그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이 금융 산업의 저수익성은 물론이고, 이 금융 산업의 저수익성으로는 곧 또 이 자원 배분의 어떤 효율성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게 또 그 한국 경제의 현재의 저성장 추세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금융 중개 기능에서 사실은 여유 자본을 기업으로 중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유 자본을 주로 가계와 개인에다가 중개를 하고, 이 가게나 개인은 뭐 생산적인 주체가 아니고 순전히 그냥 부동산, 뭐 주거용이면 또 모를까, 주거용을 넘어서는 투자, 투기용 부동산에 그 자본이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중개기관이 기능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그 가계대출이 뭐 한국 경제 중요한 어떤 위험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이런 금융중개 기능이 사라져온 역사와 현재 실태를 논의를 하고, 이게 뭐 단기적인 현상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다 지속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 역사 전개에서 상당히 경로 의존적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그 이 한국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우리 금융 그 정부의 이 금융에 대한 어떤 억압 또는 금융 지배라고 이제 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60년대 경공업 분야의 그 수출 진흥 정책, 그리고 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 등등 정부 주도로 그 정부가 선택한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그냥 금융기관은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 자본을 투입하는 그런 그 종속적인 역할에 불과를 했고,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자본이 투하될 수밖에 없겠는데, 거기서 이제 또 많은 부실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도 역시 또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금융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구조조정을 하는 뭐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건데, 그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크게 뭐 달라질 바는 없는 거죠. 이 선택과 집중, 뭐 지금까지도 많이들 쓰는 용어인데, 어쨌든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정부 주도의 정부의 개입에 의한 이런 어떤 금융 억압 또는 금융 지배 때문에
경쟁에 제한, 어떤 또 모럴 해저드, 또 대규모 부실화, 그리고 또 어떤 그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그 수익성 악화 등도 다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경제 성장 단계에서 이제 또 기업들의 이제 재무 구조가 변화해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 그 이 기업들의 성과를 이 금융기관이 쫓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그 금융과 실물에 또 그 괴리가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국내 경제 자체적으로도 당시에 90년대 중반에 금융 개혁 보고서에서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금융 개혁 보고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주도의 그런 어떤 경제 운영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한계나 어떤 저성과를 인지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체적인 노력, 이 금융개혁 보고서, 금융개혁위원회 이 보고서가 3차례 있었었는데, 여기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을 벌이고 좀 더 그 자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그 시장과 민간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고, 사실 여기 상당히 많은 내용이 3차례 금융개혁 보고서가 3차례 발간이 됐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돌아봐도 지금 현실 경제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자체적인 개혁은 그 시도는 했으나 그게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97년도에 뭐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금융개혁 보고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금융감독 체계라든가 어떤 금융 분야를 규율하는 어떤 국가기구 또는 제도를 개혁하는데 상당히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었던 뭐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 97년 위기 이전에 그 자본시장 개방도 됐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기대했던 시장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생적으로 생겨나지는 못했고, 뭐 지금까지도 자본시장의 어떤 규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게 작동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도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규율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사안들인데, 단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뭐 배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뭐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주식시장에 뭐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지나치게 또 불필요하게 개입을 해서 뭐 일부 요소만 좀 뭔가 바꾸면은 뭐 주가가 부양될 것처럼, 주가가 왜 부양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개입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어떤 그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뭐 과거나 90년대나 또는 뭐 지금이랑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뭔가 분산된 방식에 의한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런 소위 그 시장 규율이라고 하는 게 그 정착이 돼야 되는데 잘 정착되지 못했고, 또 기업들도 글로벌화를 하면서 기존의 차입금 중심의 어떤 그 부채 구조에서 좀 보다 이제 자기 자본 중심의 그런 재무 구조로 변화를 해 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특히 이제 그 이 글로벌화된 대기업들은 이런 어떤 그 이 부채 차입금 위주의 아주 단순한 어떤 재무 구조에서 자기 자본 위주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자체적인 그 조달이 단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다 조달 가능한 그런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제 은행하고는 은행의 고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은행이 그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고객을 감당하기 어려운, 대기업이 국내 은행들의 영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고객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마저도 주로 대부분 그 뭐 아시다시피 신보, 기보 등의 그런 보증기관들의 그 보증에 다 과도하게 그 의존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여전히 어떤 그 은행들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뭐 모니터링 요인이라든가 어떤 사전적인 어떤 뭐 심사 기능이라든가 어떤 그 견제 기능 이런 것들을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없었다. 뭐 그 지금도 그러면서 은행 역할이 상당히 대폭 축소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다시피 개인과 가계 시중 잔고가 1,876조 원이면 우리 GDP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이죠.
자본시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자본 조달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시장 규율이 작동할 동력이 좀 여의치가 않았고, 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규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 정부의 불필요한 잦은 개입뿐만 아니라 연기금 포함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 또 지배 소수주주, 보통 이제 패밀리 오너에 대한 경영권 과보호, 또 사내 유보 자금의 증가에 따른 어떤 경영진의 안주 행태, 또 경영 대리인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뭐 요즘 밸류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여튼 자본시장의 발전, 또는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에서 특히 이제 시장 규율이 여전히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해서 여전히 기업 부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도 특별한 역할이나 역량이 불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뭐 금융기관 스스로의 어떤 자체적인 평가나 분석이 뭐 불가능한 그런 뭐 상태에 이르렀고, 그게 뭐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이제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대마불사 또는 위험 공유 체제, 이게 다 비슷한 말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려면 이제 금융과 기업 부분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뭐 지나치게 나서서 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예, 그래서 이 금융중개 기능이 이래저래 뭐 작동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작동을 못한 결과가 막대한 가계 부채까지 이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주로 특히 은행을 포함해서 주로 은행이죠. 국내 부분에 상당히 좀 안주하고 있고, 글로벌화된 대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특히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 수요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해외 진출이 좀 성공적으로 돼서 해외 파트에서의 수익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 거니까 상당히 우리에 비하면은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의 어떤 진출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은행들의 경우에 지금 뭐 규모나 이익 자체는 늘어나지만은 ROA나 또는 PBR이나 이런 어떤 회계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주가까지도 계속 뭐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ROE뿐만 아니라 PBR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결국 이제 이런 주로 고객이 기업보다는 가계 고객이 전체적으로 기업이냐 가계냐 봤을 때 50대 50인데, 그래서 50대 50이면은 기업 많이 해주는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 중개 기능을 해야 되는 은행이 이 별다른 어떤 생산성이 없는 가계에다가 무려 50%나 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결코 금융 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구조하에서 위험도 적고 마진도 적고 계속 저수익, 그리고 이런 어떤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적인 어떤 저성장의 고착화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IMF 위기 이후로는 기존과는 달리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탈은행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뭐 사실 은행이 그런 대기업들의 영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융중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뭐 그런 와중에 이 고객들이 계속 기업에서 가계로 개인으로 변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구조조정 분야에서도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 의한 어떤 상시적인 어떤 시장 구조조정 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뭐 제대로 잘 작동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전적인 구조조정, 사후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장의 규정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미정착되어 있고, 여기도 여전히 정책금융을 포함한 정부의 어떤 지나친 개입 등이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계속 저하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소위 이제 그랜저 코잘러티 테스트를 한 건데 그 아파트 가격 지수하고 가계 신용을 넣고 이제 그런 그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 지수도 가계 신용을 매우 유의하게 그랜저 인과를 하고 또 역의 방향으로도 그랜저 인과를 한다라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가계 신용에 또 가계 신용이 또 부동산 가격에 악순환적으로 계속 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랜저 코잘러티라고 하는 것의 그 코잘러티가 본질적인 의미의 코잘러티는 아니긴 하지만 보통 이제 리드 렉 관계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이 검정 결과는 하여튼 부동산 가격과 그 이 가계 신용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악순환적으로 이 상호 영향을 상호 유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금융 중개 기능의 고도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이 결집이 되고 이 생산성이나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에 투하를 해서 또 스스로의 어떤 그 수익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실 가능성을 낮추면서 이 경제 성장과 국민 복리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그 금융 중개 기능 고도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를 감안해서 하여튼 이 한국경제금융조합에서 좀 보다 강력한 금융 개혁이 필요하고요. 앞서 90년대에 나온 금융개혁 보고서가 벌써 뭐 30년 전에 나온 거지만은 지금 들고 와도 거의 뭐 단 한마디도 무시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어떤 금융개혁에 관련된 그런 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은행은 보다 축소된 그 기업 금융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글로벌화된 기업의 어떤 그 자본 중개를 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되고 이 구조조정 시장에서 보다 사전적인 구조조정, 사후적인 구조조정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책임이 다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사실 부담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정부가 다 막아주고 정부가 다 연기시켜주고 뭐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 금융 분야에서의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그 정확하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겠고 그렇게 돼야 이제 민간 주도의 어떤 시장이 작동을 하고 보다 이제 그런 시장이 이 정부에 의한 어떤 안정 기능보다는 시장에 의한 그런 안정 기능이 보다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과도한 개입 줄여야 되고 시장의 자율성 최대한 강화를 해야 되고요. 특히 그 구조조정 시장에서 그 시장 안정이냐 시장 효율성이냐 요 이제 상충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장 효율성보다는 어떤 특히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따른 시장 안정 기능을 많이 택해 왔던 거 그게 지금까지도 많이 누적되어 오고 축적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런 걸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시장 안정이냐 경제 효율성이냐 이 상충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떤 분리된 어떤 주체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가장 구현 가능한 어떤 대안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어떤 제안은 좀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하여튼 무엇보다도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보다 시장 규율 기반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이 자리를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공적금융기관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크게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의 어떤 책임이나 어떤 투자 손실을 막아주고 방어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보다는 당연히 그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정부가 나선다 하더라도 부실 채권을 최대한 싸게 매입을 해서 비싸게 매입할 게 아니라 최대한 싸게 최저가에 매입해서 기존의 투자자들의 어떤 책임까지 같이 부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뭐 얘기하자면 한참 얘기가 많겠지만은 이 한계 기업이 늘어나는 게 중소기업 쪽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PF가 들어가는 영역도 아니에요. PF는 저 중견기업 이상의 부실기업에 대해서 들어가지 중소기업의 부실화된 거를 PF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여기에 또 정책 자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한계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그냥 좀비 기업처럼 연명하는 기업은 많아지고 이것도 역시 또 금융중개 기능의 어떤 고도화를 크게 저해하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대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제언으로 지금까지 뭐 많은 말씀을 드린 거 종합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이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가계 쪽 대출 비중 좀 축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업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자본시장에서도 자율적인 어떤 시장 규율이라고 하는 게 보다 잘 확립이 돼야 되고 지금 단지 기업 정부가 하고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 정도로는 시장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정착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업 간 또 금융기관 간의 어떤 성과를 차별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정부 역할 당연히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 시장 안정 기능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좀 탈피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정책 금융도 좀 최소화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힘을 주지하고 이 자기 책임의 근본적인 원칙에 기반한 민간 주도, 시장 주도의 금융 중개 기능, 기업 구조조정 기능, 또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 그리고 또 이 정부나 공공 부분이 금융 부분에 미시적인 개입은 최대한 거시적인 어떤 개입은 한다 하더라도 미시적인 개입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해야 되고 또 정부가 자꾸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이런 사후적인 금융 부분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 국민들의 피해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리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기회를 주신 금융학회에 감사드리고요. 이게 적절하게 모티베이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빈기범 교수님 발표에서 금융 중개 기능 중에서 가계 기업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가계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요. 다만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이 정말로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아까도 뭐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20년이 넘게 됐던 얘기고요. 그러면 터지지 않는 뇌관은 뇌관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가율이 올라갔던 두 시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2013년도 이후에 15년 정도의 증가율이 제일 높았고요. 그때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빚내서 집을 사라 이후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시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전제를 거치면서 우리가 영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볼까와 관련해서 저는 가계부채 증가를 금융중개 기능이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좀 공급자 측면에 대해 초점이 가 있겠지만 저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계부채라는 게 부동산 금융 서비스에 의존한다라는 점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대출도 늘어난다라는 점을 우리가 무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과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시점에 누가 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의 관점에서나 아니면은 세대 간의 어떤 주택 구입과 관련된 초점과 관련돼서 좀 살펴봐야 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8년에서 2016년 중에서 이제 초반부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했던 때고요. 이때는 사실 거시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거시 건전성 규제가 포기됐던 시점이고요. 그 당시에 누가 샀는가를 살펴본 박충성 이범희 연구를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에서 집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30에서 4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에는 오히려 2008년부터 쭉 시기가 지나갈수록 집을 산 사람들이 젊은 층에서는 줄어들고 오히려 집을 사는 게 줄어들어야 될 45세, 50세 정도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사실 이때의 주택 구매를 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뭐 실거주자라기보다는 이게 너희가 그 수명이 늘어나니까 수명은 늘어나지만 마땅한 저축의 수단은 별로 없으니 임대주택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어떤 일종의 투자 수요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때는 뭐 LTV 규제를 굳이 논하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그리 높지 않았고 갭 투자가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집을 사기가 쉬웠던 시점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물론 이게 뭐 준비된 자에게 늘 돌아오는 투자 기회가 당연히 이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뭐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규제로 대응하기 위해서 뭐 대출 규제 이런 게 나타나면서 등장한 현상이 두 번째 대출 붐에서의 영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시기에 코로나 전후에 부동산 시기가 늘어났다는 점은 현상에는 첫 번째로가 영끌이 있습니다. 우리가 LTV가 규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많이 샀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가장 큰 부분은 사실상 어떤 영끌이한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전세대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부분의 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 설명하는 연도가 대부분일 정도로 주택담보대출 중에 전세자금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컸고 이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율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전세대출에 관련돼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 전세대출이 왜 들어왔는가와 관련돼서 우리가 금융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선배님들이 얘기했던 게 금융이 재정의 대안으로서 쓰이면서 부실한 대출이 늘어나는 게 문제다라는 점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여기서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상공인 대출한 게 대표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사실 뭐 요거랑 연결이 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반도체를 재정지급을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재정 지원이 없으니 어떤 정책 금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계 대출로 돌아와서 이 전세 대출을 살펴보면 사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거의 이에 대해서 어떤 그 임대 주거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대두가 될 때 사실은 시장이 월세로 많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세 대출이 들어오고 상당한 규모의 소규모 전세 대출을 하는 그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 증가율이 사실상 이 기간 동안에 가계 대출 증가율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럼 이게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자본 축적을 통한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해왔고 이게 어느 정도 세입자나 어떤 집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사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 대출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전에는 자기자본만으로 집주인이 들어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집주인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은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대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다 주면은 어떤 은행의 유동성이 주택 시장에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고요. 아까 보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세 대출의 경우는 보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은행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더 쉽게 대출을 늘린 요인이 충분했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 안정화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을 전세 대출로 통해서 늘리는 어떤 면에서 가계부채 대출의 증가라는 게 정부가 어떤 면에서 어떤 주거 안정화를 통한 임대주택 실패에 대한 재정의 대안으로서 대출을 늘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대출이 이게 늘어나서 문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어떤 늘어난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왜 늘렸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정부가 했다라는 측면이 무시하기 힘들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빈기범 교수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외환위기 전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근데 97년 이후에
기업 대출이 문제가 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기업 대출에서 가계 대출로 넘어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담보가 있으니까 안정적이고요. 위험도 적고 수익성도 더 높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 대출을 선호할 유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BIS 자기자본 비율에 같은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도 어떤 담보의 위험성을 얼마나 잡는가와 관련돼서 가계 대출을 더 선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예금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렸고요.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죄송합니다. 이걸 누가 그 모든 이제 저희가 일단은 주요 은행 5개 국민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을 봤을 때 가계대출이 늘어난 증가율을 보면은 모든 은행의 증가율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당연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 굉장히 하나의 은행처럼 일사불란하게 가계대출을 비슷한 대출률 증가율로 늘렸다는 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시점에는 이제 기업대출을 늘리는 이제 양상을 보였는데 기업대출의 증가율도 굉장히 유사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분량이 좀 많아서 줄이는 과정에서 빠진 그림 중에 하나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비중이 이 5개 은행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은 사실은 중저 신용자 신용을 어떤 보완하라는 측면에서 들어온 은행들이고 뭐 핀테크 등을 통해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라라는 어떤 뭐 책임을 주면서 어떤 그 시장에 들어오게 해준 측면이 있는데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보다도 주담대를 똑같이 늘린 측면이 있고요. 뭐 토스뱅크는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에 집중을 하고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셰어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인터넷 은행도 메이저 은행과 비슷하게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는 거는 이제 동일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책에서 강조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부동산 금융이 늘어난 부분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융 투자 상품의 비중도 이제 같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동산 금융의 전반적인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은 사실은 부동산 금융이 늘어난 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어떤 파이낸셜 디프닝과 관련돼서 같이 일어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같이 봐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는데 이게 위험한가? 이게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면에서 주택금융 서비스를 늘려준 측면이 있고 은행도 가계대출을 선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늘어난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거니까 우리가 그게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상당한 부분은 제가 그 작년 봄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에 금융학 해지에 나온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림이 그 책에는 안 들어가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양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데 늘어났던 시점을 보면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나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는 있는 나라다 보니까 총량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늘어날 때는 어느 정도 대출의 질이 좀 더 올라간 측면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소득 분포나 신용 점수를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늘 머리에 떠오르는 게 미국의 서브프라임인데 미국의 서브프라임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저신용자의 대출이 늘어났고 저소득자의 대출을 늘림으로써 서브프라임 MBS를 만들려는 욕구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MBS를 팔려고 대출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다만 그 사람들이 집을 살려는 욕구에 의해서 대출이 늘어난 측면에 은행이 기업 대출 대신에 가계 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그 과정에서 은행은 절대로 위험한 대출을 뭐 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양이 늘어나는 것은 양이 늘어난 거고 그 양이 과연 그러면 안정적이냐는 측면과 관련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DSR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측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뭐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거치식보다는 그러니까 거치식 대출 이런 것들이 높고 뭐 어떤 그 부동산 그 분양 시장에서의 대출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DSR이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DSR이 5% 이상 증가하는 차주의 비중이 굉장히 뭐 30% 이상이 높을 정도로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된 거는 특히나 이자율이 올라가는 시점에 나타났다라는 점은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모두에게 위험한 거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연체율에서 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모든 차주라기보다는 뭐 그 신용 점수가 낮고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뭐 다중 채무를 가진 취약 채무자라고 부르는 그룹에서 좀 더 나타나는 현상이고, 따라서 우리가 가계 부채를 볼 때 지금까지는 은행의 문제를 봤다면 은행은 사실상 그 위험성이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일부 업종에 국한된 반면에 이 대출을 위험한 대출을 가진 차주의 입장에서 가계 부채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가 그 가계 대출을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새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위험하고 은행권의 위험이라기보다는 이 가계 부채를 부담하지 못할 정도의 가계 부채를 짊어진 취약 차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취약 차주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청년 대출 문제입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시기는 일종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저축을 쌓아야 할 시기에 어떤 주거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대출을 늘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중장년에 비해서는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이 상대적으로 집을 사는데 대출을 자금을 썼다면은 청년층은 오히려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데 대출을 썼다는 측면에서 주거 불안정이 청년층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성장의 담보가 돼야 될 사람들에게 부채를 늘리는 측면으로 작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취약차주 중에서 청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그럼 총량이 높다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니냐? 이게 당연히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있고요. 일반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부채 증가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 코리아, 차이나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성장률이 그 다른 가계의 부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른 어떤 일반적으로 알려진 패턴을 따라간다면 성장률이 이만큼 낮아지는 게 정상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여러 선배학자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던 부분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단기 대책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관련돼서 이제 총량 규제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리스크 지표로서는 좀 의문이 있다. 이 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총량 규제를 할 경우에 사실 이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그 제2금융권이나 다른 곳으로 밀어낼 우려가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고, 그리고 이 금융 서비스를 접근을 제약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대 간 불평등의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로서 접근을 하면은 특히 역전세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건 잘못된 투자라면 주식에서는 손절매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그냥 들고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들고 가는 것을 쉽게 하도록 역전세에 대해서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 이런 양상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어떤 손절 방안을 정부가 마련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실채권의 정리라는 게 만약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정도의 사건이라면 집값이 굉장히 대규모로 뭐 우리나라 LTV 규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는 일일 텐데, 그럴 경우에는 대규모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걸 피할 수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들이 모두 시장에 풀리면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사실은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럴 것에 대비해서는 담보주택 처분하는 것 외에도 지불유예라든가 대출 재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책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그것이 도입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아마 뭐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아까 DSR이 문제다라는 어떤 질 관리와 관련돼서 LTV 규제나 고정금리를 LTV 규제는 사실은 우리가 영끌의 문제에서 봤듯이 어떤 집값은 뭐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집을 사기 어려운데 LTV 규제가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더 집을 사기 어렵고 그 결과 신용대출을 끌어들이고 이자율 그 변동금리의 위험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문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제 LTV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 주택금융이라는 게 그 포용성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자산의 수익률이 어디서 왔는가를 살펴보면은 금융자산보다는 사실 부동산에서 온 것이 크다라는 게 이제 선진국에서 최근에 그 나온 그 연구고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주택에 대한 대출 접근성을 늘리는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LTV가 완화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는 LTV 대신에 이제 DSR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DSR이 사실은 연체하고 관련될 뿐만이 아니라 소비가 줄어드는 것과도 이제 같이 연관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DSR 규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언급을 드려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가 거시건전성 규제가 있지만 주택 안정화 가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그 거시건전성 문제는 뒤로 가고 정책금융이 들어가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금융의 특징은 어떤 DSR 규제라든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시건전성 규제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그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취약차주 중에서 대출 상품별로 연체율이 늘어난 것을 보면은 다른 대출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이 유난히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전세자금과 대출 같은 걸 할 때 어떤 DSR을 상대적으로 규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는 결과 정책자금의 부실이 올라가고 그거를 또 서민금융 문제로 이렇게 떠안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보증과 관련돼서 이제 전세보증제도는 다른 보증과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20분이 돼서요. 그 향후 10년을 위한 제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 금융이 가계부채를 늘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이 비싸면 부채 총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주거 안정성을 해결하는 문제를 우리가 피하지 않고는 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내용하고 금융을 재정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점 개선돼야 되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모든 은행이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포용성이 있는 가계대출 상품, 뭐 30년 고정금리 뭐 이런 상품이 나오려면 어느 은행인가 뭔가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규제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어떤 그 앞으로 뭐 금융산업의 어떤 혁신을 일으켜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어떤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그것이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가를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그래프를 제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보게 된다면 그 저희가 그 30년 전에 얘기했던 어떤 금융개혁이나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금융개혁에 대한 것들이 결국 그냥 정권이나 어떤 은행권에는 그 의미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배구조랑 사회적 책임, 뭐 ESG 경영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짚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 파일은 긴데요. 제목 위주로 슈퍼 패스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배구조 뭐 이런 것들 다 생략을 하고요. 일단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거랑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빈김 교수님 밸류업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밸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업 가치 증가라든가 뭐 효율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뭐 생산성 이런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는 뭐 실증 연구 결과들이 이미 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배구조는 기본 경제학에서 그 주인 대리인 이론, 프린시플 에이전트 티오리에 기반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인은
주주라고 보고 이제 일상적인 경영을 대리하는 거는 경영진이죠. 그러니까 경영진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잘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지배 구조다. 그렇게 러프하게 정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ESG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희식의 언어로 사용을 하면 원래는 기업의 주인은 주주만이라고 굉장히 봤었는데 주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뭐 채권자 이런 분들의 어떤 보이스나 이해관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덕적 해이를 잘 제어를 하는 건데 지배구조에서는 그걸 보통 private benefit이라고 사익 추구라고 하는데 뭐 사익 추구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억을 해주실 거는 저는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제 대기업 집단 한국에선 재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벌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영진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또는 도덕적 해이와 은행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패턴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접근을 하면 문제가 좀 꼬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는요, 이론적으로는 생각만큼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분야에서 금융회사만의 어떤 독특한 프레임이나 지배구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밖에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그 기업의 안에 있는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알고 싶은데 금융회사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다는 얘기는 있죠. 왜냐하면 금융회사라는 게 좀 어려우니까. 근데 사실은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주주가 안에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게 꼭 은행 산업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배구조 측면에서 근데 비금융회사와 구별되는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금으로 인해서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죠. 캐피털 스트럭처에서 특히 회사채 비중보다는 예금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부분에서 은행은 예금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가 제 주장의 핵심이고요.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배구조 부분에서는 사실은 주주가 제일 아직까지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는 평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채권자, 예금자는 평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유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돈이 업사이드 리턴이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기 때문에 뭐 경영진에게 뭐라고 하고 주주총회에 가서 뭐라고 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굉장히 강한데 예금자나 채권자는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뭐 예를 들면 뭐 부실 정리 과정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채권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평시의 지배구조에서는 예금자 플레이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별되는 특성은 되게 중요하죠. 저희 은산분리라고 그래서요.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저희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은행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레귤레이션에서 오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뭐 산업자본이 은행에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은행이 주인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은행 지배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practically 디베이트가 굉장히 많이 붙게 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제 포인트는 여기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온 건 한국에서는 참고 사항으로만 봐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투자은행 중심의 굉장히 경영진이 하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국내 저는 이제 저희 상업은행 소위 말하는 4대 커머셜 뱅크 위주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국내 커머셜 뱅크의 경영진들이 굉장히 하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분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08년 미국식의 은행 지배구조 접근은 그냥 참고는 하실 수 있으나 한국에 적용되기는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저렇게 갔죠. 이제 은행 과도한 유리되니까 너무 주식 보상을 많이 준다. 뭐 위에 업사이드에 대한 리턴은 많은데 페널티가 망했을 때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의 경영진들이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과도하게 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은행의 지배 구조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억해 주실 거는 재벌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꼬이고요. 재벌은 소위 말해서 지배주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총수의 사익 추구가 핵심인데요. 저는 이제 은행은 제가 보기엔 제국건설인 것 같습니다. 제국건설은
앞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은행이 규모 위주의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또는 범위도 커지면서 은행 내에 소위 말하는 최고 경영진이 핸들링할 수 있는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회장이 그 권한이 늘어나니까 거기서 이제 프라이빗 베너핏이 따라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에 참호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 재벌 문제 얘기를 할 때 맨날 언론에 나오는 건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건데 은행에서의 지배구조 문제가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예. 그 차원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진의 여러 가지 이익 준다까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범위의 다각화도 꽤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자회사 수가 제가 보니까 재벌 동기간의 재벌보다도 계열사 수가 더 늘어났어요. 금융지주들이. 예, 뭐 그러고요. 아까 말한 이건 밸류업하는 것과 연관이 되죠. 저희 국내 은행들 PBR 소위 말하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 굉장히 낮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버는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돼서 그렇게 주가에 반영이 못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PBR이 저희가 한 0.4, 5 정도 되는데 다른 나라의 은행에 비교할 때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버넌스 개선, 지배구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의 문제는 재벌과 다른 굉장히 강력한 회장형 지배구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사업이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된 모럴 해저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를 접근을 할 때는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하게 최고 경영진은 기존은 재벌은 최고 경영진하고 지배주주 총수들 문제인데 은행을 접근할 때는 경영진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에서의 횡령이나 모럴 해저드는 직원들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벌과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내부 통제, 내부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규모를 키우는 게 나쁜 의도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뭐 좀 균형감 있게 정리를 한 거고요. 대마불사 존재하는 것 같고요. 대마불사 규모 크면서 대마불사의 효과도 존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치 문제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거니까요. 이것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의 문제로. 자, 그래서 지배구조는 일단은 이제 10년이잖아요. 과제. 그래서 좀 과제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현 정권에서 은행의 소유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게 문제다, 지배주주가 없는다 이런 게 문제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 처방은 완전히 조금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지배구조 분야에서요 주인 또는 주인이라는 표현은 좋은 게 아니고 지배주주가 있고 없고가 지배구조의 결정적 차이라는 실증 근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또는 지배주주가 없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들을 경영진을 잘 견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요. 뭐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단일 지배주주가 있다고 뭐 그것 자체가 뭔가의 기업의 효율성이나 실적을 담보해 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좀 레토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유 구조는 2008년에 미국에서 은행들 위기 발생했을 때도 소유 구조 개선 또는 은산 분리 이거를 깨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갖춰주자 논리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거 은행의 주인 주자는 건 결국 은산 분리 깨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주주 소위 말하는 10% 이상 가지는 내 돈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주주가 없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기관 투자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요. 예. 그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들 요즘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소액 주주들은 어차피 열심히 잔소리를 할 인센티브가 없고 이런 국민연금이나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주주위원회 제도 뭐 이것도 지배주주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보완하는 방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잔소리를 할 수 있는 보완 제도 중에 주주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현재 국내 4대 은행 중에 한 군데가 비슷하게 한 거죠.
그다음에 최고 경영진 임기가 뭐 그러니까 결국은 맨날 은행 관련돼서 지배구조에서 언론을 장식하는 거는 은행장이 9년을 해먹는다, 12년을 해먹는다 이건데 사실은 저는 임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실증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실증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지금 333으로 끊어가는 게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인위적인 333 구조는 저는 없애는 게 맞다. 오히려 임기는 자율적으로 보장을 해주되 대신 금융주주 회장이나 인행장 선출에 있어서의 독립성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독립성 보장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메이크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333으로 끊어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더 여러 가지 뭐 규모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더 일어나는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이제 내부 지배 구조에서 중요한 거는 경영진 잔소리에서 이사회가 핵심인데 한국은 이사회가 거의 작동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회에서는 포인트, 그러니까 사회이사의 비율, 독립성 올리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요. 제가 보기엔 들어가서 진짜 잔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집어넣는 선출제도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아이디어는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위원 선출할 때 뭐 대주주 의결권 제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3% 제한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반 주주, 소액 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은행권에는 조금 더 확대 적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성과를 내는 분들이 나오세요. 실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남양유업에 감사로 들어가신 분이 뭐 퇴직금 관련돼서 소송 걸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성과가 나오는 거를 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 문제 많이 나오죠.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분들. 보수도 사실은 내부 지배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보니까요. 은행은 제가 보기에는 레벨,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 있잖아요. 저희 금융지주나 은행장의 보수가 과도하다,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구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인센티브를 잘 짜줘야 되니까 장기 성과 연구의 보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정급으로 막 90% 가져가고 이러면 아무런 인센티브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이언페이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 은행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한국은 지배구조에서 진짜 웃긴 건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전혀 통제하지 않아요. 저희 임원 보수 한도만 주주총회에서 하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한국적 코미디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그의 보수 한도를 50억 주겠다 이거를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CEO한테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거 논의도 안 하고요. 주주총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언페이 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요. 외부는 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 통제. 그래서 내부 통제를 중요하기 위해서는 외부는 그 금융소비자보호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그래서 이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고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적 책임은 ESG인데요. 저는 여기서 포인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이제 지배구조 ESG 중에 G가 지배구조인데 저는 G에 굉장히 바이어스가 돼서 다른 것들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가끔 받는데 저는 ESG가요. ESG가 그냥 병렬적으로 가는 순간 그냥 다 와싱이라고 좀 생각하는 약간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비관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좋은 두리뭉실한 얘기잖아요. 두리뭉실한 얘기 때문에 은행이 사회적 책임에 왜 민감해야 되는가는 일단 원칙은 정확히 정해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금융으로서의 중요성,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은행은 덕을 많이 보고 있다, 뭐 정부 독도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원칙은 일단 잘 정해놓고요. 그 원칙 하에서 사회적 책임을 조금 강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 은행이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 자꾸 이런 얘기만 이상하게 붙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국내은행에 받는 사회적 책임 방안은 저는 첫 번째는요. 일단은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거는 은행이 금융기관이고 장기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ESG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전환금융이고요. 은행이 원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 전환금융이라는 거는 지금 탄소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술 투자도 필요하고 그럴 때 다 파이낸싱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것들이 제가 보기엔 은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은행은 저런 전환금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그러니까 ESG를 쭉쭉쭉쭉 늘려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게 일단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조금 해볼 만한 거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저 한국은 ESG가 조금 제대로 되려면 주주총회에서 제도를 굉장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E나 S는 안건으로 못 올려야 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산업재해가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누군가 예를 들면 어떤 주주가 너희 산업재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안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상법상 그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나 S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게 일종의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은행이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은행은 주요 이해관계자가 예금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금자. 예. 그러니까 예금자에 집중한 사회적 책임 정책을 굉장히 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기 쭉 늘어나가지고 모든 이해관계자한테 다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금융사후자 법으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채권자 중에서도 예금자라는 것을 명확히 좀 바꾸고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하는데 자금 중개에서 시장이 잘 안 되는 분야 있잖아요. 뭐 시장이 잘 안 되는 분야를 자금이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게 미국은 벤처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인종이나 성에 약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다는 실증 연구가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히스패닉 창업자나 여성 창업자한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게 예를 들면 벤처 캐피탈 시장에 그냥 놔두면 자금 서플라이가 안 되니까 그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건데 뭐 저희는 정책금융이 워낙 많아서 이런 빈 공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시장이 좀 작동 안 하는 자금 중개 기관에서 시장이 좀 작동 안 하는 부분을 찾는 게 어떨까라는 것들을 이제 ESG 사회적 책임의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